안녕하십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업 8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옷입니다. 옷. 기본적으로 옷은 이 옷을 자꾸 약간 흔드는 동작을 옷으로 씁니다. 이게 옷. 근데 옷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많이 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속옷과 겉옷을 보면은 왼손을 세운 상태에서 안 하면 이게 안이라는 수하고 이게 바깥입니다. 그리고 손등을 대면 이게 겉이에요. 그래서 안을 가리키면서 옷하면 속옷, 겉을 가리키면서 하면 겉옷이 됩니다. 그래서 속옷과 겉옷. 근데 실제로 이 표현들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고 수화는 이렇게 어떤 거에 대한 명사의 대표성을 쓰기보다도 구체성 있는 것들을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속옷이라는 표현보다도 구체적으로 브라나 팬티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브라나 팬티 같은 경우는 가슴 있는 부분에서 그 모양을 나타내줘서 브라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편은 뭐냐면 이 사람을 나타내는 방법이 이게 전체가 몸이기도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얼굴 자체가 하나의 몸으로도 씁니다. 그래서 얼굴이 몸이다라고 했을 때 눈 있는 부분이 이제 가슴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해주면 이게 이제 브라가 됩니다. 때로는 이제 수영복 하면서 이거 준비하고 그러면 수영복 이제 브라를 준비한다라는 뜻이 되고, 그래서 이게 가슴이기 때문에 코 있는 부분이 어떤 걸 상징하냐면 배꼽을 상징해요. 근데 배꼽은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우리 X 모양에서 코를 갖다 대면 이게 배꼽입니다. 배꼽. 그래서 이 아래쪽이 엉덩이가 됩니다. 그래서 엉덩이는 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엉덩이를 감싼 것 해서 팬티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속옷은 그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체에 있는 옷의 여러 가지 크기나 모양이나 색깔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긴팔이냐 반팔이냐 이런 것들을 표현합니다. 긴팔인 경우는 이만큼 된다는 거죠, 옷이. 반팔은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반팔을 저는 이 정도까지 나왔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 좀 더 반팔이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이제 심한 게 뭐냐면 나시라는 게 있죠. 그러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까지 노출이 되어 있냐 가지고 어떻게 수화를 할 거냐를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옷을 입었다. 그래서 옷 사러 가, 이걸 사러 가. 그럼 긴팔을 산다는 거죠. 반팔 어느 정도 위치냐 따라서 조절합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크기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플러스 이제 실제 쓸 때는 색깔도 많이 포함시켜서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많이 있는 게 T라는 게 있죠. T. 그래서 이 T라는 부분이 영어의 T자를 써서 목에다 갖다 댑니다. 사실 이건 미국식 T가 아니라 한국식 T예요. 이걸 목에다 갖다 대면 이 T. 이 비슷하게 알파벳 쓰는 게 이제 Y를 붙이는 경우 있어요. 이게 이제 Y 셔츠. 이게 T고 Y 셔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예 모양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어떤 부분이냐면 T긴 T인데 이제 라운드 T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라운드를 그려줍니다. 그러면 라운드 T가 되죠. 또 한편은 이제 지금 제가 있는 옷처럼 나와 있어. 카라가 나와 있어. 그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또 한편으로 와이셔츠도 되고 또 이와 같은 옷에 이런 카라가 있다라는 의미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옷이라는 표현이 정식으로 입었을 때 일단은 양복과 양장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오래된 수화인데 양복을 이렇게 합니다. 양복을 이렇게 해요. 그리고 예전에 양복하면 이제 길게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양복인데 양장은 좀 다르겠어요. 여기서 위아래를 한번 잡았다 또 위아래에서 잡았다 하는 것이 양장입니다. 치수를 재다는 거예요. 맞춤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양장은 이렇게 쓰고 양복은 이렇게 씁니다.
근데 양장은 이거 자체만 쓰지만 양복이라는 표현은 조금 확장해서 씁니다. 그래서 남자를 플러스해서 사용하면 이게 신사, 여성을 플러스해서 하면은 숙녀. 이제 수화 단어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러나 신사라는 것을 특별히 써야 될 때는 신사 이렇게 씁니다. 이것 자체가 양복을 뜻하고 신사라는 의미가 양복 입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또 양장 입은 사람인데 실제 양장은 다른 수화를 씀에도 불구하고 숙녀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양장, 양복, 서양식 복장이라는 거죠. 그럼 한국식 복장이 있습니다. 한복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건 특별히 한국이라는 거 플러스 한복의 특성 중에는 팔에 이제 소매예요. 그래서 한복하면서 이 동작을 해줍니다. 그러면 특별히 이제 한복 종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한복 종류가 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것 중에 니트라는 게 있어요. 니트는 예전에 보면은 대바늘로 이제 그 실을 짜가지고 뭔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짜는 이 동작을 하는 게 니트 표현을 합니다. 니트.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전에 모양으로 그것들을 표현한다. 그래서 니트긴 니트인데 어떤 니트냐, 라운드로 된 니트다, 뭐 이제 약간 페인 니트다, 이런 식의 이제 이런 것들을 합쳐서 어떤 복장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약간 레이스 장식 같은 게 있는 옷들이 있어요. 그래서 흰색인데 약간,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달려있는데 가끔씩 보면은 무슨 투사나 뭐 이런 사람들은 장식하기 위해서 흰색이 약간 흔들거리면서 내려주면은 여기 이제 레이스 장식들을 많이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상체 부분 대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하체 부분에 이제 바지하고 치마가 있는데 바지를 이렇게 씁니다. 자, 직진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약간 내려요. 가다가 이거 두 번 해줍니다. 이게 바지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바지인데 많이 쓰는 것 중에 청바지라는 게 있습니다. 청바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씁니다. 자, 이 동작은 청바지면 이제 쥐어 짜는 데서 나왔다라는 설이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동작인데, 그 다음에 그럼 앞에 있는 게 뭐냐? 이게 청이라는 푸르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는 분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농아 노인분들의 수어를 이렇게 보면은 미국이라는 수어를 이렇게 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쌀이라는 뜻이에요. 그 지금은 아름다울 미를 쓰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제는 쌀미 썼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쌀미 개념의 미국이라는 표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계신 이제 할머니 정도 되신 분들이면 가끔씩 이 표현을 써요. 아, 미국이구나. 그래서 이것도 미국의 옷이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청바지를 특별히 요것만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치마는, 아까 바지는 양쪽으로 왔는데 치마는 양쪽으로 벌려줘요. 치마. 뭐 치마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약간 주름 치마다 그러면 약간 여기서 약간 겹친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약간 주름 치마다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러면 먼저 나온 것들과 합치면 약간 레이스가 달려서 흰색 이렇게 한다든지 그걸 이제 섞어가지고 어떤 복장이다 이런 것들을 합니다. 옷이 굉장히 종류가 많기 때문에 하나의 모양으로 하긴 좀 어렵고, 우리가 단체복으로 어떤 거 한다? 뭐 까만색 티야, 까만색 티 할 수, 까만색 라운드 티. 근데 반팔이야. 이런 형식으로 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합해서 어떤 옷의 종류와 모양을 표현을 합니다. 오늘은 옷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꼬리의 꼬리를 무는 수업 8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모자와 신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모자와 신발. 일단 기본적으로 모자라는 수화는 이 책모자를 잡고 흔드는 동작을 써요. 그래서 모자. 우리 기본적인 동작이 약간 막 야구 모자예요. 야구 모자. 그래서 또는 이렇게 쓴다든지 하면 됩니다. 자, 야구 모자 개념을 또 이렇게 잡으신 분도 있고 이렇게 잡으신 분도 있고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하시면 이제 모자 또는 야구 모자 개념인데, 특별히 이제 군인이나 경찰이다, 약간 정복 입은 사람이야 라는 부분할 때는 이 표현보다도 이 표현은 약간 야구 모자 또는 놀러 가는 모자 라는 느낌을 주고, 어떻게 하냐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합니다. 두 손으로 하죠. 그러면 약간 이제 모자긴 모자인데 약간 군인이나 경찰 같은 약간 정복 입은 사람들의 모자입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막 운전하는데 신호 위반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불러. 근데 그때 경찰 하면서 경찰이 모자 쓰고 하면서 모자 동작을 좀 많이 씁니다. 이때 두 손으로 하는 게 약간 정복을 입었다라는 의미로 이걸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겨울용 방한 모자가 있죠. 그럼 이제 이렇게 씁니다. 겨울용 방한 모자. 옛날에 보면 군밤장수 모자라고 그랬죠. 그걸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말고 좀 더 심하게 나가면, 예를 들어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도둑 모자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를 하기 위해서 까만 거 해가지고 어디 찾아가. 그 까만 거 아시죠? 범죄. 이 눈만 이렇게 패해서 약간 그런 형식으로 완전히 뒤집어서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자 종류들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거에서 이제 조금씩 변화가 되는 거죠. 어떤 모자 하느냐. 그래서 이제 챙이 이렇게 있느냐, 해가서 올리느냐, 뭐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 그 모양에 따라서 변화를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발이라는 게 있어요. 신발. 기본적으로 이 동작을 합니다. 2번 정도 해줘요. 이 동작이 어디서 나왔냐면 구두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구두는 어떻게 하냐면 이 동작, 이게 소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는 게 구두입니다. 예전에 구두를 만들 때 보면은 그 구두에 꿰매는 실이 가죽이었어요. 소가죽. 그래서 꿰매서 잡고 비틀어서 당겨가지고 이제 촘촘히 하려고 이 동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두에 실을 맨다라는 거기에서 나온 게 이제 신발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지금 이렇게 써요. 그리고 구두할 때는 소를 쓰는데 양쪽으로 하면 진짜 소고, 보통 한쪽으로 해주고 하면 이걸 구두를 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하고 잠바하면 뭐가 되냐면 이게 한편으로 가죽이라는 개념도 가져요. 그래서 가죽 잠바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발도 되는데, 또 한편으로 발도 씁니다. 발. 그래서 신발도 쓰고 발도 쓰고, 특별히 구두라고 쓸 때는 이 동작을, 이게 이제 소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가죽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해버리면 구두 이렇게 쓰고, 이거 자체가 발도 됩니다. 그래서 발. 그래서 예를 들어 발바닥이라 하면 이 동작하고 왼손, 다시 말해 이게 한 발의 모양이 돼서 이게 발바닥이 되고 발등이 되고 발목이 되고,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신발 종류 중에 뭐가 있냐면, 특별히 수화가 있으니까 하이힐이 있습니다. 굽이 높죠.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자체 굽이에요. 하이힐 신고 가는 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외로 또 이제 수화가 있는 게 뭐냐면 슬리퍼라는 게 있습니다. 슬리퍼. 자, 이게 슬리퍼인데 뒤에 있는 게 없죠. 뒤에 받쳐주는 게 없죠. 앞에 있는 잡는 것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슬리퍼가 되고, 이제 특별히 이제 쪼리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돼요. 하면 쪼리가 이제 슬리퍼 같은데 한쪽만, 그래서 엄지 그 사이에 사실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 있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 있고, 근데
보통 이제 쪼리를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고대충 이렇게도 쪼리를 합니다. 그래서 쪼리가 이제 사람마다 표현이 조금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엄지와 여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사이 수화에서는 이 두 번째 세 번째 사이도 쪼리를 쓰고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쪼리 또는 쪼리. 근데 동작이 이렇게 되면 뭔가 매장시키다 하고 굉장히 비슷해져요. 그래서 쪼리하면서 보통 요 사이를 많이 씁니다. 쪼리. 그 다음에 이제 신발 종류 중에 이제 약간 긴 게 있어요. 장화 또는 붓주. 신발하고 약간 길게 신듯 동작하면 이게 이제 장화나 붓주 계열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 이제 신발 자체를 신다, 벗다. 아까 슬리퍼를 이렇게 했잖아요. 이 동작을 하면 이게 신다라는 동작 쓰고 이렇게 하면 이게 벗다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이게 신고 벗고 이렇게 사용합니다. 오늘은 모자와 신발에 대한 표현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업 83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집입니다. 집. 우리가 의식주 중에서 집을 뜻하죠. 자, 집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집수화는 이렇게 합니다.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집의 지붕 모양이죠. 지붕 모양을 해서 이게 집이다. 그 다음에 이제 집 자체 내부 들어가서 각각을 할 때는 예를 들어 집하고 지붕한다 하면 이 위를 가리킵니다. 그 수화에서 이 가리키는 동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둥 있고 기둥 그 자체 집하고 그 위에 있는 거 그래서 지붕을 쓰고 특별히 이제 지붕하면서 있는 수화가 기와라는 수화입니다. 기와를 이렇게 해요. 지금은 기와를 많이 안 하고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지만 기와 보면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죠. 그래서 기와합니다. 기와. 그래서 풀은 기와, 그 다음에 집까지 하면 이걸 청와대로 씁니다. 풀은 기와 집. 그래서 이제 기와를 쓰는데 이 기와뿐만 아니라 이걸 또 다른 의미로 뭐 하냐면 어떤 걸 제한한다라고 씁니다. 제한한다. 뭐 속도에 있어서 뭐 80km 제한이야. 80km. 자, 이 동작을 하면 이게 제한한다 라는 부분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게임이나 이렇게 할 때 둘씩 짝지으세요, 셋씩 짝지으세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둘 하면 둘씩 하라는 거죠. 셋씩 하라는 거. 그래서 기와는 이렇게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집 안에 있는 거 창문이 있죠. 그럼 이제 재질이 뭐냐면 유리입니다. 그래서 유리 수화를 해주고 이 창문이라는 수화는 좀 변화를 겪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도 썼고 그 예전에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의 창문들 보면 위아래로 닫는 형식이에요. 그러다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죠. 좌우로 하죠. 그래서 지금은 유리라는 수화 플러스 좌우로 하는 방향으로 창문을 씁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문이 있겠죠. 문.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이라는 구조 속에서 그 다음에 이 표현을 더 붙여줍니다. 이건 곳, 장소를 뜻합니다. 그럼 이 뜻이 뭐냐면 이게 이제 내 집을 기준으로 양옆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웃 또는 이웃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곳이라는 표현이 곳 하면은 이게 동네라는 표현이에요. 동네. 그 다음에 이제 집은 집인데 집에서 사용하는 게 집이 이제 이게 좀 넓어. 그럼 이렇게 씁니다. 집이 좁아. 그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집이 넓다 크다라고 표현하기보다도 뭐 부자냐 가난하냐를 표현할 때 많이 써요. 돈 잘 벌어. 집이 작은 집이었는데 점점 커졌다. 그러니까 가세가 펴진 거죠. 그래서 큰 집, 작은 집 이런 개념을 씁니다. 그 다음 집은 집인데 약간 이제 긴 집이 있어요.
뭐냐면 시장 같은 데 보면은 지붕 하나가 쭉 돼 있죠. 길게 돼 있죠. 그러면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이라는 거에서 어떤 부분이냐면 눕혔다가 이렇게 세우는 동작을 해요. 세우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건축을 이제 우리 기둥 세우고 나중에 이제 지붕을 세우는 방식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의 집 보면은 나무로 다 해가지고 집 모양을 이렇게 끌어다가 줄로 당겨서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이 동작이 집을 세우는 거예요. 집을 세우는 거기도 하고, 사실 집 세우다라고는 많이 안 쓰고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 계획을 세운다 할 때 이렇게 많이 써요. 좋은 계획을 세우다, 어떤 사업 계획을 세워, 이렇게 할 때 씁니다. 그 장사 하면은 장사를 이제 오픈한 거죠. 새로 개업을 한다는 개념하면서도 이 수어를 사용합니다. 그럼 이 세우다 말고 그럼 집을 짓는 걸 어떻게 하냐? 이걸 깍지를 낀 상태에서 돌려주면서 위로 올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약간 나무나 이런 것들을 끼워서 올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뭘로 쓰면 건설로 씁니다. 건축, 건설. 근데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은 약간 사선으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의 어떤 빌딩을 짓거나 이러면 다 이제 이 사선의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제 빌딩을 높이 세워, 그러면 이거는 건축 또는 건설이라는 어떤 대표성의 수화로만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렇게 올려줘요. 그러면 건물을 세우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빌딩이라는 수화가 있습니다. 그럼 원래 빌딩은 어떻게 하냐면 이 동작을 썼습니다. 빌딩. 그 다음에 두 번째 빌딩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써요. 그럼 초창기는 빌딩을 어떻게 썼냐?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빌딩이 있는 곳, 이것을 도시로 썼는데, 지금 도시를 여러 번 하는 거 보통 이제 한 번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이게 거의 빌딩보다는 도시 개념으로 좀 많이 쓰고, 그럼 빌딩이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빌딩을 씁니다. 빌딩. 그 다음 이제 빌딩하고 비슷한 게 요즘은 높은 게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20층, 30층 이렇게 49층 이렇게 아파트들이 높게 돼 있지만, 초창기 아파트 보면 한 5층 정도였어요. 4층, 5층. 그 정도 아파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이렇게 씁니다. 좌우로 벌리는 동작으로 아파트를 쓰고, 이 방향이나 이렇게 해서 수직으로 하는 방향을 빌딩 개념으로 지금 약간 구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빌딩 이렇게 쓰다가 지금 빌딩 개념 많이 쓰고, 아파트는 이렇게 쓰고, 어떤 도시다, 시다 그러면서는 이 동작 한 번 써주는 걸 많이 씁니다. 원래는 여러 번 해주는 게 도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일단 건설하고 이렇게 하면 돼 있어서 어떤 지역에 재개발한다, 재건축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재개발한다 라면 작은 집들을 무너뜨려, 그리고 건축을 높이 쌓아,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재개발한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고, 재건축은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부시고 다시 올리는 형식이죠. 그래서 이 개념이 재건축 개념을 좀 씁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도 리모델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겉에 있는 거 그대로 둬요. 안에 있는 것만 수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수리해서 내려오지면 겉에 있는 건 내비두고 안에 있는 것들을 새로 리모델링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집에 관한 수어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어 84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궁입니다. 지난번에 집을 했습니다. 오늘은 궁을 해보겠습니다. 궁. 기본적으로 궁은 이 동작을 씁니다.
지금의 지배 모양이 아니라 예전에 궁전 또는 궁, 왕궁 할 때 이제 기와로 양쪽 끝부분이 이렇게 돼 있죠. 이 모양이죠. 그래서 이걸 궁으로 씁니다. 궁. 원래는 이제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내려주면서 약간 굽혀져요. 그래서 이게 약간 추녀 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반드시 궁만 쓰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기와로 된 건물들을 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수화와 함께 쓰면 이게 그 왕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왕궁걸, 왕궁을 뜻할 때 사용하고, 사찰도 그 모양이죠. 그래서 사찰은 이 목탁을 두드리는 동작과 함께 사용해주면 이게 사찰.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사대문이 있습니다. 사대문이 있는데, 우리 이제 북문은 빼고,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을 보면은, 이제 동대문을 예전에 이렇게 썼어요. 또는 빨갛다 플러스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남대문을 이동작했습니다. 남대문 같은 경우는 지역 특성상 서울의 남대문 보면은 사실 남대문이라는 그곳보다도 남대문 시장을 의미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남산이 있고 남대문 시장 쪽이 있고 그 남대문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그 약간 터널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 지역이 남대문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쪽 부분 다리처럼 있는다라는 이 부분으로 남대문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서대문을 썼어요. 이 한자 서자에 이 서대문을 쓰다가 지금은 조금 바뀐 게 동대문 하면서 디귿해서 궁으를 썼던 이 표현을 붙여주고 니은에서 남대문을 써주고 시옷에서 서대문을 써줍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하나 이제 궁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옛날 그런 형태들을 다 쓴다. 그래서 왕을 붙인서 하면은 궁궐이 되고 목탁 두드리고 하면 사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대문도 그런 식으로 쓴다.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한옥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럼 한국 하면 한국 궁보다 집이죠. 한옥은 한옥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려가는 게 약간 추녀가 내려가는 게 이게 멋있다, 멋에 대한 부분으로 됩니다. 그래서 코에다 갖다 대면 이 이제 그 지붕의 추녀 끝을 코로 상징해서 요 표현을 해요. 그럼 이게 멋입니다. 멋있다. 그런데 한 번 하는 게 기본인데 이걸 여러 번 하면 좀 더 멋있다. 이런 표현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좌우로 흔들면서 가면은 약간 멋을 부린 거예요. 화려하게 만든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게 또 이제 어떤 궁이나 이런 쪽에서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집하면서 어떤 부분이냐면, 원래는 집에서 해야 되는데 좀 많아가지고 여기서 생긴 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텐트예요. 그럼 텐트가 뭘로 되냐면 천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 천 해주고 요 동작하면 요게 보면은 그 중간에 이제 그 지지대 같은 거죠. 그걸 뜻합니다. 그래서 텐트도 쓰고 최근에는 좀 캠핑이라고 하면서 캠핑하면서 보통 텐트 치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캠핑하면서도 이렇게 같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꼬리의 꼬리를 무는 수업 8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 내에 있는 지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알려진 지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는 한자를 빌려서 또 한자의 모양, 의미를 따서 만든 지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서울입니다. 서울을 이렇게 합니다. 서울. 이때 서울이라는 한자, 서울 경자에 이것이 머리를 뜻하고 그 밑에 입구, 머리야 입구, 그 밑에 세 개 해서 이 서울을 뜻합니다. 서울경, 서울. 그 다음에 부산이라는 수화가 있습니다. 이 부산.
이 부산은 부산이라는 한자 이 위에 있는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산. 그 다음 광주라는 지명이 있죠. 광주는 이 빛광자인데 사실 의미는 빛이지만은 위에 세 개가 있죠. 내려줍니다. 그래서 동작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광주라는 지명을 씁니다. 광주. 그래서 한자의 모양을 따라 이렇게 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한자 의미 가지고 한 지명들이 있습니다. 울산이라는 지명은 오랫동안 울다 플러스 산을 했습니다. 울다 플러스 산.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오랫동안 사용하다가 이제 여기가 울산이라는 이 한자가 울창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동작으로 바뀝니다. 울산. 자, 이 동작은 푸르다 또는 초록이라는 뜻이죠. 입도 되고 푸르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산을 붙여서 울산이라는 지명을 씁니다. 그 다음에 여수라는 지명이 있어요. 여수라는 지명은 꽤 오래 전부터 사용했던 수어입니다. 어떻게 쓰냐면 물 플러스 깨끗을 해서 여수라고 사용합니다. 물 깨끗. 여수의 앞에 이 내용은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그럼 깨끗하다는 것과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 수어에서는 이 동작이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름답다 물 쓰지 않고 물 아름답다 라는 것으로 여수라는 지명을 씁니다. 굉장히 오래된 지명 수어입니다. 그 다음에 인천이 있는데 인천이 이 모양대로 써줍니다. 인천이나 울산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에서 우리 이 지명서 좀 싫어요. 그래서 바꾼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울산도 울다산 우리 지명이 뭐 이렇게 자꾸 울어? 조금 별 느낌이 안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울창하다 플러스 산 이렇게 바뀐 케이스고, 인천도 예전에 이 동작 썼는데 이게 심심하답니다. 그래서 인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 심심한 곳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나중에 한자대로 사용하는 인천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자를 중심으로 사용하는 지명이 있고, 뭐 최근에 한자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자 말고 그 이후에 나온 지명 중에서는 한글을 이용해서 나온 어떤 지명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평창입니다. 평창 같은 경우는 피읍, 치읍 합니다. 이 수어는 이제 만든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글을 써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천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지읒, 치읒. 지읒, 치읒이 제천인데 사실 이것도 꽤 오래된 수어입니다. 그래서 한자를 쓰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의미를 붙여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한글에 이제 초성을 가지고 그 지명을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 무엇이 유명하냐에 따라서 수어가 만들어진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대구가 그런 거죠.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공업단지 또 대도시로서 유명하지만, 대구에 예전에는 사과가 유명했습니다. 사과라는 수어가 빨갛다 플러스 사과를 닦는 동작이에요. 여기서 빨갛다가 생략되고 닦다 동작하면은 이걸 대구로 씁니다. 지금도 대구 또는 대구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유명한 걸로 해서 나온 지명이 있는데 마포가 있습니다. 마포가 예전에는 거의 복숭아밭이었어요. 복숭아밭. 그러다 보니까 복숭아라는 수어와 장소를 해서 마포를 씁니다. 지금도 마포를 이렇게 써요. 마포. 그래서 무엇이 유명하냐에 따라서 만들어진 수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입니다. 충주 하면 그 글자들이 충하면 충이라는 수어를 이렇게 씁니다. 예의도 되지만 이것도 충이에요. 그 다음에 북도 남도를, 북도는 춥다라는 걸 쓰고 남도는 따뜻하다는 걸 써서 충북, 충남 이렇게 지명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전라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이 동작 쓰는데 이게 전주입니다. 전주에 한자 있죠. 전자. 그 위에 부분을 쓴 거예요. 이게 전주라는 지명이에요. 그래서
전주라는 그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를 뽑아서 도의 이름도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상도는 원래 이제 경북, 경남인데 경북, 경남을 사용할 때 이 동작 썼습니다. 이게 경주라는 수화예요. 경주 플러스 춥다 해서 경상북도, 그 다음에 이거 플러스 남도 해서 경상남도를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지금에는 경상남도를 좀 다르게 했어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자, 이게 지금 경상남도로 나타내는 어떤 상징 마크가 기역과 니은을 연결해서 준 마크가 있어요. 그 마크로 사용합니다. 이와 같은 마크를 사용하는 게 우리가 강남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강남도 기역과 니은이죠. 그래서 강남을 이렇게 씁니다. 강남. 그래서 그 모양을 따라서 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경북, 경남되고, 그 다음 좀 특이한 게 강원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거기서 나는 걸 중심으로 수어를 많이 했습니다. 강원도에 석산 유명하고 옥수수 유명하고 감자 유명하고, 그래서 옥수수꽃, 감자꽃, 그 다음에 석탄꽃 해서 이걸 예전에 강원도를 그렇게 좀 많이 썼다가 나중에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수화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좋습니다라고 한 게 이 동작입니다. 강원도는 좀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게 산이고 이게 강입니다. 산과 강이 다 있는 곳이죠. 물론 바다도 있지만, 그래서 산과 강에 대한 것을 같이 해서 강원도를 지금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특이하게 경기도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경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서울 외곽에 둘러싼 지역이에요. 그래서 수어가 뭐냐면 서울 플러스 길이에요. 서울길. 서울길이라는 이 수어는 마치 서울로 진입한 곳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데, 지금 많이 알려지고 또 경기도에서 쓰는 거는 서울길을 쓰고 있고, 한때는 서울길 이거 이상하다 해서 수원길을 쓰기도 했습니다. 수원길. 왜? 경기도에 제일 핵심 도청 소시지가 있는 곳이 어디냐? 수원이다. 그래서 수원길을 한동안 쓰다가 다시 이제 서울길로 지금은 쓰고 있어. 서울길. 그래서 서울길을 쓰고 있는 경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가 좀 특이한데, 지금 제주도 이렇게 합니다. 이건 산이죠. 이건 물이 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섬이라는 수화예요. 섬. 이것 자체가 섬이라는 수화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섬이라는 수화를 이렇게 쓰다가, 그럼 제주도는 어떻게 했느냐? 원래 이제 쓰던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수화들을 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여쭤보면 이제 돌하루방에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돌하루방과 섬해서 제주도를 썼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게 빠지고 이것만 제주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통 섬하고 제주도가 그럼 수화가 같아집니다. 그러면 보통은 지명수화를 바꾸는데 특이하게 이 제주도에 이것이 그대로 유지되고 섬이라는 수화가 따로 나옵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이렇게 오므려서 하는 동작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좀 작은 선 느낌이죠. 그 지금 섬은 기본적으로 이 동작을 섬으로 쓰고 있고, 제주도는 이렇게 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섬이라고 계속 다 썼던 건데, 제주도가 나중에 이걸 쓰면서 섬이라는 일반적인 표현들이 다 이걸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좀 특이한 지명입니다. 오늘은 전국 지명 중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 수어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어 86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지명 계속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서울 내에 있는 지명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명. 그러면 지명 수어가 있는 곳이 있고 수어가 없는 곳이 있고, 수어 없는 곳은 그냥 지문자로 표현합니다. 그럼 있는 곳과 없는 곳, 왜 여기는 수어가 생겼을까? 라는 부분이에요.
농인이 많이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첫 번째 보면은 농학교가 있는 중심으로 지명수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농학교가 있는 곳.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광화문이 그런 곳이에요. 광화문 뒤에 가면은 효자동 쪽에 서울농학교가 있죠. 그래서 광화문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자, 광화문이 이렇게 하면 그냥 사거리예요, 사실은. 그런데 예전부터 이 동작만 하면 광화문을 쓰다가 이게 지금 사거리도 같이 쓰는 일반적인 수화가 되다 보니까 서울 해놓으면 이게 이제 광화문이 돼요. 때로는 나이 드시면 그 말이 이것만 합니다. 그래서 광화문. 그래서 거대한 사거리가 있다는 곳이죠. 그래서 광화문. 그래서 이 광화문 같은 경우는 그런 농학교가 있어서인 것. 그럼 이제 그런 농학교가 지금 서울에 4개가 있는데 구학교가 하나가 있죠. 그럼 구학교 빼고 수화를 사용하는 3개 학교 있죠. 근데 수화를 사용하는 3개 학교인데 사실 한 학교는 또 예전엔 수화를 잘 사용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걸 또 빼면은 2 학교가 그래도 수화를 사용했습니다. 그 지명이 있죠. 그 중에 하나 노량진입니다. 상도동에 보면 이제 삼성학교라고 있습니다. 삼성학교. 거기가 이제 농학교입니다. 그래서 서울농학교, 삼성학교. 그럼 삼성학교 원래 상도동인데 그럼 상도동 수화가 있냐? 그렇지는 않고 그 학교를 가려면 지하철 어디서 내리면 노량진역에서 내립니다. 그래서 이 노량진이라는 요 표현은 얼핏 보면은 노랗다라는 국어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란 곳을 노량진을 썼습니다. 노량진. 그리고 한강대교. 노량진에서 나오는 한강대교가 있죠. 근데 아치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랑 플러스 이 동작하면 이게 한강대교구나 라고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강이라는 수화에 대한 부분이 의문이 생겨요. 우리가 산에 지명 수화가 붙은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뭐 설악산, 뭐 속리산, 뭐 백두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에다가 수어가 있는 경우는 한강이 유일해요. 강에다 있는 것. 근데 보통은 지명수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일단은 농인들이 많이 이동하고 만나는 곳이다. 그래서 땅에다가 먼저 붙고 그 옆에 있는 뭔가 있어? 그럼 땅에서 사용하는 그 수어를 빌려가지고 사용합니다. 그게 노량대교죠. 이게 한강대교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거기 밑에 있는 강이 있어? 그래서 노랑강 해서 한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내리는 피가 흘리는 그래서 한이라는 어떤 의미에서 차용해서 한강이다 라고 설명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고 근데 저는 땅이 먼저 됐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옆에 강이 흐르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하는 수어를 차용해서 했을 것이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강을 약간 노란식으로 하지 않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요. 지금은 한강 또는 뭐 한강 또는 한강 쓰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농학교가 있어서 지명수화가 있는 곳, 광화문이 있고 그 다음에 노량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종로라는 곳이 있어요. 사실 세종로라는 수어 자체는 만들어진 지는 얼마 안 돼요. 사용한 지는 많이 안 됐습니다. 이 동작 씁니다. 자, 이게 수염이에요. 그 수염하고 사람에서 사용하는 게 이제 2사람을 사용해요. 하나는 세종대왕, 하나는 이순신 장군. 그래서 이 세종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간 그러면 이제 세종대왕을 쓰냐? 이렇게도 많이 쓰고 이제 수어책에는 한글왕으로 돼 있어요. 근데 실제 쓰기는 이 동작을 많이 써서 세종대왕을 많이 쓰고 이렇게 군 하면은 이순신 장군을 씁니다. 그래서
이 세종로가 세종이라는 이 부분과 기를 해서 세종로 쓰기도 하고, 예전에는 퇴계로 하면서 이 수염을 가리키고 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로, 을지로, 퇴계로 있으면 퇴계로를 이렇게 쓰기도 했고, 지금은 쓰는지도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을 거고. 그럼 종로는 어떻게 했냐? 종로는 이 동작 썼습니다. 근데 이 동작이 사람한테 좀 여러 가지를 써요. 주먹을 져서 하시는 분 있고, 펴서 이게 종 모양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거기는 보신각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종로, 이름도 종이기 때문에 종 또는 종로, 종로 1가, 종로 2가, 종로 3가 이렇게 씁니다. 종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처음에 지명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농인들이 많이 만나는 곳, 모이는 곳. 그래서 농학교 중심으로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 농인들이 자주 모임을 갖는 곳. 그래서 그 농학교를 중심으로 그 뒤편에 독립문교회, 예전에 독립문교회, 지금 영랑농인교회, 그쪽부터 서대문 이쪽에서 농인교회들이 있었어요. 농인교회들이. 그리고 몇몇 교회가 거기에 붙어 있는 게 예전에는 한 4개 정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 이제 따로 나와서 만난다 하면 이제 그 근처로 많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로에 모임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로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을지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로는 이렇게 쓰고, 근데 을지로 이렇게 써요. 을지로 한자 있죠. 그대로 써주는 걸로 을지로 씁니다. 이제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전국이라고 하면서 저는 한국 플러스 한반도 지도를 그립니다. 전국. 자, 이거 말고 어떤 표현이냐? 전국 하면서 이렇게 쓰게 돼요. 전국의 지읒을 이용해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쓰시는 분도 있어요. 3가지 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거는 을지로하고 너무 동작이 똑같기 때문에 저는 같은 동작인 경우 좀 안 쓰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동작을 좀 많이 쓰고, 자, 그래서 을지로. 마찬가지로 을지로 1가, 을지로 2가, 을지로 3가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어떤 종로, 을지로, 퇴계로 이렇게 이제 많이 쓰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어 지명 중에 서울에서 상당히 오래된 곳 중에 하나가 명동입니다. 명동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장군의 아들이나 이런 영화를 보면은 누가 잡냐면 약간 일본인 패거리들이, 일본인 야쿠자들이 많이 장악했던 곳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명동이라는 곳에 예전에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온 그 사람이 머물던 곳이 거기랍니다. 그 사람의 얼굴 이름, 여기 수염이 있대요, 이렇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나는 경우 있잖아. 그것을 따서 그 사람이 있는 곳 해서 명동이라고 됐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래서 명동은 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오래된 수화죠. 이것도 명동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북문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안 보이니까 이렇게 빼고,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은 원래는 동대문은 빨간색하고 기아 모양을 했습니다. 아니면 이 동작도 썼습니다. 이것도 동대문 썼습니다. 지금은 지명들이 좀 쉽게 가는 경향이 있어요. 원래는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이렇게 썼어요. 그러다가 이게 좀 지명들이 한 번 더 이제 정리되면서 수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농인이 모이는 곳, 다시 말하면 농아인협회 또는 수화통역센터가 이제 전국적으로 들어쓰고, 서울에도 25개 구청이 다 들어쓰고 하면서 좀 우리에게 맞지 않는 지명 같은 경우는 좀 변하는 이런 작업들이 됩니다. 그건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지명수가 없던 곳이 만약 관광지로 유명하거나 유명하게 되면은 그곳이 또 이제 지명수가 생긴다든지 이런 활동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이 사대문도 수가 좀 바뀌는데,
동대문 같은 경우 디귿해서 이 궁에 썼던 이 표현을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이런 형식으로 현재는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 참고로 남대문 같은 경우는 다른 지명이었는데 서대문을 썼던 이 동작은 이게 한자 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서자로 들어간 지명을 이렇게 쓴 곳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용산이 있습니다. 용산. 용산은 예전엔 용이라고 하고 산을 써주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 지금은 이 동작입니다. 이게 낯설다예요. 낯설다 플러스 뒤에 있는 산 해서 용산. 용산.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예전에 지역에서 딱 도착해서 이제 예전에는 서울로 막 갔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딱 가니까 거기가 용산역이었어. 용산이 낯선 곳이야 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낯설다, 처음 본다라는 이수화와 산이 붙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의 어떤 그 유래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수학적으로 증명하거나 자료를 찾기가 힘들어요. 수화가 기록에 최적화된 언어는 아니고 시각적으로 보여지고 사라지다 보니까 어떤 것이 적당히 쓸지는 이제 후대가 볼 때 그게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지명, 이게 무엇이 유명하지? 잡았어. 근데 나중에 그 수어를 보면서 달리 해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수화가 좀 바뀌거나 교체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용산은 용산 이 동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소에 대한 그 뜻을 가지고 이제 지명이 된 곳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신천, 그러니까 새롭다, 촌이죠. 이렇게 쓰는 것 있고, 그 다음에 잠실이라는 수화가 있습니다. 잠실이 이제 누에잠자를 써요. 잠원, 누에잠자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잠실이라는 수화를 어떻게 했냐면 벌레를 썼어요. 잠실. 벌레꽃. 거기까지는 그래도 보기 괜찮았어요. 문제는 잠실 운동장이 생깁니다. 잠실 운동장. 붙이다 보니까 벌레가 운동하는 거 되게 이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벌레가 운동하는 거 좀 이상해. 그래서 나온 수화가 잠자다. 잠이라는 어떤 이름만 빌려서 이게 잠자다로 많이 알려진 수화입니다. 그래서 잠실, 또 잠실 운동장 이렇게도 사용했습니다. 벌레나 잠자는 거는 딱 맞지는 않아요. 그래도 벌레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독립문 같은 경우는 거기 영당 노인교회 제일 큰 교회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독립문 한자 그대로예요. 스스로 서다 문, 독립문인데 지명으로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예전 같은 경우는 농학교가 있는 지역, 그 다음에 농인이 많이 모이는 곳인데 그 중에는 농인교회가 있던 지역, 그 다음에 농인이 모이는 이제 구락부가 있는 지역에도 이렇게 수화들이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구락부가 있는 지역에서 유명한 거는 이태원이라는 수화가 있어요. 이태원. 이게 팔인데 사실은 미팔군 그 근처에 있는 곳이라는 곳, 그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태원으로 굳어져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내에 있는 지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꼬리의 고릴문 수어 8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지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오늘은 아시아, 그다음 다음 시간은 유럽에 대한 지명을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히는 나라 수어죠. 아시아와 유럽, 그 중에서 수어를 표현하는 부분이 이제 두 가지로 좀 갈립니다. 하나는 한국에서 예전부터 사용하는 그 나라 수어가 있어요. 그 나라를 지칭하는 수어.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나라에서 사용하는 그 나라 수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두 가지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2000년 이후부터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그 나라, 해당 나라의 수어는 해당 나라의 수어로 사용하자라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같은 대표적인 게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K라는 동작입니다. 눈 옆에서 올려줘요. 이게 코리아였습니다. 그래서 미스 코리아나 이렇게 좀 예쁘게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K로 해서 올려주면은 코리아고 C에서 올려주면 차이나고 J에서 올려주면은 재팬을 뜻했습니다. 일본이죠. 근데 이게 동양인을 좀 비하하는 동작 중에 하나였죠.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에서 그럼 그 나라의 걸 써주자. 그래서 지금은 다른 나라 가서도 한국이라 하면 다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해당 나라의 수어를 표현해 주는 것을 약간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단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수어가 있고 그 나라에서 사용하던 수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보통 이제 통역할 때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통역하기보다도 한국인들을 위해서 통역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명확한 기준보다는 조금 혼동되는 경우가 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은 아시아 지역 나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아시아라는 수어가 있습니다. 그건 A라는 동작을 우리라고 했을 때 수평으로 원을 돌리죠. 마찬가지 이게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그 다음에 이제 참고적으로 유럽이라는 게 있어요. 유럽은 E를 써서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유럽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시아는 우리라는 방향으로 수평으로 돌리고 유럽은 수직으로 돌린다. 기억하시고, 그럼 한국을 어떻게 쓰냐면 한국 내에서는 한국이라고 이렇게 가볍게 사용합니다. 근데 외국에 나갔을 때 어디에서 왔어요 할 때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같은 수어인데 우리나라 좀 약식으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한국, 한국인 이렇게 쓰고, 외국에서는 이 동작 씁니다. 이것은 갓을 상징하는 동작이죠. 그래서 한국 이렇게 씁니다. 실제로 이제 두 가지가 같이 통용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을 표현하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대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쓰냐면 두 손으로 대고 나라를 해서 대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데 이제 북한이 있어요. 북한은 어떻게 하면은 빨간색하고 이 동작 씁니다. 그래서 약간은 밀어 올리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한반도를 뜻하고 그 중간 윗부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공산당의 어떤 상징인 빨간색하고 그 위에 부분이다 해서 북한을 씁니다. 우리나라에서 북한 수화를 이렇게 써요. 북한. 그런데 북한에서 사용하는 북한이라는 수화가 있어요. 이렇게 씁니다. 북한이라는 수화를.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라는 수화가 있습니다. 미국은 사실은 이제 아시아는 아니지만 많이 쓰기 때문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이렇게 썼어요. 이건 한국 수화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게 다르다라는 의미고 이 눈 밑에 눈 색깔이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이방인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을 썼습니다. 미국. 그러다가 미국에서 사용하는 아메리카라는 수화를 이렇게 씁니다. 미국 수화 사전 보면은 이게 이제 미국의 나무로 통나무로 만든 집을 상징한다고 돼 있고, 그것보다도 또 다른 의미로는 미국의 이제 깃발이 겹쳐 있죠. 그래서 이제 돌린다라는 게 연합한다, 함께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 의미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게 아메리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쓰던 게 이제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일본에서 우리나라 지배하기 위해서 총독으로 온 사람이 이렇게 수염이 있다. 이런 의미로
됐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일본. 그리고 일본에서 쓰는 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일본 열도를 뜻해요. 일본 열도.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걸 씁니다. 참고적으로 우리나라는 한국을 했죠. 근데 한국에 전국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이 동작을 씁니다. 한반도를 그리죠. 일본에서는 이게 일본인데 일본 수화에서 전국을 하면서 이 동작을 씁니다. 일본 열도를 모양을 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이라는 수화가 전통적으로는 귀걸이하고 이 동작 씁니다. 자, 이 동작은 뭐냐면 귀걸이. 중국인들 귀걸이, 여성의 어떤 패션 보면 귀걸이 있고 그 다음에 옷이 한쪽으로 단추들이 쫙 있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쓴 건 이게 중국입니다. 이후에 중국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이 동작 씁니다. 이 동작. 역시 중국의 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동작인데 사람마다 여기서부터 쓰시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이게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는 지금 이 동작 씁니다. 이 동작. 이건 한국에서 사용하는 러시아라는 수화예요. 러시아. 그럼 한국에서 다른 수화도 쓰냐? 그건 잘 안 씁니다. 원래 러시아라는 수화는 이 동작이 있었는데 이 동작이 러시아로 잘 안 보여요. 자, 이 수화는 우리가 한국 농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 외국에서 그 나라에서 사용하는 수화를 사용해 주되 한국 수화로는 의미가 다른 거하고 좀 혼용이 될 수 있거나 헷갈릴 수 있다 그러면 좀 안 써요. 그래서 이 표현이 불타나 이런 계열 속에서 나온 게 이제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그러기보다 이 동작을 씁니다. 이게 이제 다른 동작으로 자꾸 보여요. 그래서 이 동작 쓰고, 그 다음 필리핀은 원래 한국에서 쓰던 게 달다, 사탕수수 난다라는 개념 속에 달다 나라를 썼습니다. 달다 나라 하다가 지금 필리핀은 P를 영어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섬을 의미하고 한 바퀴 돌려서 내려대면 이게 필리핀이라는 수화입니다. 그 나라 수화죠. 필리핀. 싱가포르는 S를 해서 한 바퀴 돌려서 내린 거예요. 지금 이제 필리핀과 싱가포르는 요걸 좀 많이 써요. 간혹 이제 달다 나라 쓰신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그 말 플러스 나라를 썼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그 나라에서 어떻게 쓰냐? 이 동작을 씁니다. 이게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베트남은 수화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따로 수화가 없다가, 그래서 베트남 수화가 그 나라에서 쓴 게 두 가지 있습니다. 베트남 있고 베트남 있는데, 그 중에 좀 많이 쓰는 게 이 동작으로 베트남 쓴다.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 태국은, 우리나라는 이제 이 동작을 좀 많이 합니다. 물론 좀 더 나이가 드시고 그러면 어떤 동작 하면 이걸 태국으로 쓰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왜냐 했더니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타잔이라는 대답이 나옵니다. 이게 타잔이래요. 그럼 왜 타잔이냐? 태국이 흰 코끼리를 섬깁니다. 그리고 태국에서 사용하는 태국 수화가 이거예요. 코끼리의 코를 상징합니다. 그 나라에서 사용하는 태국이라는 수화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수화를 잘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동작을 쓰는데 코끼리 하면 떠오르는 게 타잔이다 해서 나이 많으신 분 중에 태국 갔다 왔다 하면서 이 동작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걸 많이 안 쓰고 이걸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도라는 수어를 이렇게 합니다. 원래는 흰 터번을 썼었어요. 흰 터번을 쓰다가 지금 두 동작 하는 것보다 한 동작이 더 낫다. 아, 이것도 변별력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인도 하면서 이 동작을 많이 씁니다. 인도. 여기 점 찍힌다라는 그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네팔이라는 수화는 없다가 생긴 거라서 그 나라 수화를 그대로 써줍니다. 그래서 네팔. 이건 이제 그 나라에서 사용해주는 네팔이라는 수화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시아 지역에 있는 나라 수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업 8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명 수어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유럽에 있는 지명을 보겠습니다. 유럽은 이렇게 하죠. 유럽.
자, 유럽은 이를 상징하는 이 동작과 수직으로 돌려주는 이 동작을 유럽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유명한 게 영국이죠. 그런데 영국에서 사용하는 수화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아무도 안 써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동작을 씁니다. 자, 이 동작은 한국 수화예요. 뭐냐면은 이게 영국의 근위병을 뜻하고 그 밑에 모자를 쓰고 벨트를 채웠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국입니다. 근데 영어도 써요. 영어 또는 영어 표기나 하면 영어 이런 식으로 쓰죠. 영어. 그래서 이게 영국을 쓰는데 이거는 한국 수화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수화가 있습니다. 프랑스 수화가 이제 두 가지인데 이걸 이 동작 쓰거나 이렇게 쓰는 둘 다 이제 통용이 되긴 해요. 근데 이 동작이 한국어에서 보면 오케이, 승인하다 이 수하고 너무 같아져 버려요. 그래서 사실 한국에선 그것보다도 프랑스라는 수를 씁니다. 프랑스. 자, 이게 이제 원이 두 가지 얘기인데 하나는 프랑스 하면 프랑스 사람들이 요리가 유명하고 그 이제 수염이 나고 요거는 이제 더블 그 자켓을 뜻합니다. 단추가 이렇게 있는. 그렇게 해서 프랑스를 뜻한다 라고 설명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 이제 보면은 나비 넥타이가 상징이다 생각해서 이게 나비 넥타이다 라고 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동작이 비슷해요. 그래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해주면 이게 프랑스라는 수화입니다. 참고적으로 이거 한국 수화입니다.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 있고 오스트리아하고 있는데 오스트리아는 이렇게 합니다. 이건 그 나라 수화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오스트리아의 문장입니다. 문장 거기에 있는 새가 있는 모습이죠. 그 모양을 따서 만든 겁니다. 그 나라 수화입니다. 그 다음에 독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 한국에서 사용하던 수어가 있어요. 독일 이렇게 합니다. 독일. 이게 독일인데 그 나라에서 사용하는 수어를 쓰기도 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 나라에서 사용하는 여기 일자 모양이 약간 투구가 돼요. 근데 이게 그렇게 독일로 받아들이기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독일 하면은 이 동작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라는 수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쓰던 게 신발 나라였어요. 신발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신발 나라를 많이 쓰다가 거의 2000년 이후에서는 그 나라 쓰는 걸 많이 썼어요. 어떻게 하면 이 동작 씁니다. 이탈리아 반동 모양이죠. 그래서 이게 이탈리아라고 지금 많이 씁니다. 이태리, 이탈리아. 그 다음에 스페인이라는 수화가 예전에는 소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투를 뜻해요. 그러다가 이제는 그 나라 수화를 좀 많이 써줍니다. 이 동작을 많이 안 쓰고 이 동작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동작에서 그 스페인으로 씁니다. 스페인.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라는 나라가 있어요. 스위스가 이제 그 나라에서 쓰는 수화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쓰는 수화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흰색 이렇게 씁니다. 흰색 십자가죠? 이마에도 됩니다. 이게 스위스라는 표현입니다. 스위스 또는 흰색 빼고 이렇게 해서 나라를 써도 됩니다. 이게 한국에서 사용하는 스위스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스위스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쓰냐? 이렇게 씁니다. 때로는 팔에다 쓰기도 해요. 두 가지를 쓰는데 우리나라는 그 나라에서 쓰는 건 잘 안 쓰고 스위스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리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냐면 올림픽이 개최된 나라에서 올림픽 나라를 그리스로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리스에서 사용하는 그리스 수화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 동작이 한국 수화에 뭐뭐 하다가 수화가 똑같아져 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그 나라에서 쓰는 수화를 한국에선 굳이 안 쓰고 올림픽 나라로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같은 경우는 그 나라 수화를 써줘요. 노르웨이는 이게 N입니다. N을
N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게 노르웨이 쓰고, 스웨덴은 이 동작, 덴마크는 이 동작 써줍니다. 이건 그 나라에서 사용하는 수화다. 그와 함께 이제 핀란드가 있습니다. 핀란드가 사람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집요하다고 똑같아져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엄지를 핀 동작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핀란드, 그 나라 수화입니다. 그 다음에 네덜란드가 있는데, 그 나라 수화도 있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이게 뭘 뜻하냐면 풍차를 뜻해요. 네덜란드 풍차. 그래서 지금은 네덜란드를 할 때 이 풍차를 나타내서 네덜란드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주가 있습니다. 뭐 유럽의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유럽 계열이라고 봐서 같이 했는데, 원래 쓰던 한국 수어가 있습니다. 양을 많이 키운다 해서 양나라를 많이 썼어요. 양나라. 하다가 그 나라에서 사용하는 건 뭐냐면은 이 동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캥거루가 뛰어다니는 거래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양나라보다는 이 동작을 해줘서 호주를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은 유럽의 주요 지형, 나라 이름 수어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어 8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취업, 또 자리에 앉음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구하다입니다. 이제 제일 많이 썼던 게 예전에 구하다 하면서 이 동작 했습니다. 사람을 구했다라는 거죠. 일손이 필요한데 드디어 일할 사람을 구했어 하면서 이 동작을 썼습니다. 이 동작이 원래는 오른손이 왼손의 엄지 부분, 다시 한번 머리를 잡고 위로 올린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걸 쓰다가 이게 원래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했다라는 뜻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했다. 자, 낭패봉고에서 구하고 물에 빠진 거에서 구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직업적으로 사람을 구했어 라고도 쓰다가 그 위에 밑에서 하니까 이게 이제 물에 빠진 사람 구하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한 수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른 표현도 씁니다. 이 동작이죠. 조금 전에 아래에서 올리는 동작이기 때문에 이건 밖에서 안으로 들여오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채용 개념 씁니다. 채용. 그래서 구하다라는 표현이 있고, 또 한편으로 누군가를 이제 뽑다 라는 부분을 쓰고, 이거는 누군가를 데려오다 또는 채용하다 라는 부분을 씁니다. 그래서 위로 올리는 거는 이게 뽑았다, 내가 뽑혔다 라는 부분도 되고, 선거와 관련돼서 쓰면은 당선됐다 라는 의미를 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놔두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뽑으면 하나를 선택했다, 하나를 뽑았다 라는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위로 올리는 동작이, 이 구하다 자체는 물에 빠진 걸 구하는 개념만 쓰고, 이제는 오른손만 올려서 뽑혔다, 당선됐다, 또 여러 개 중에 하나를 뽑았다 라는 개념 쓰고, 이렇게 이제 뜻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채용은 밖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채용하는 부분도 되고, 또 한편으로 누군가를 일 잘한다고 스카우트 해왔어? 그때도 씁니다. 그때도 씁니다. 우리가 그러면 취직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쓰죠. 취직. 자, 이때 손바닥이 일종의 서류 개념이고, 오른손은 서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류들 그런 것들 모아서 내민다는 뜻이에요. 이게 취직이라는 부분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되는데, 이건 보통은 본인 당사자가 여기 직장에 들어갔어 할 때 사용을 많이 하고, 약간 회사 입장이나 이런 부분일 때는 이 동작을 써서 채용하다, 스카우트했다 라는 부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쓰다 보니까 회사 내에서 사람들의 위치를 바꾸는 것, 이것이 인사 또는 인사과나 인사부함에서 쓰고, 그래서 오른손으로 누군가를 잡고 이동시키는 것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 사람과 사람을 이동시키는 것도 또 인사과, 인사부 하면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데리고 오는 거, 그 다음 채용이나 스카우트 개념되고, 내부에서 자리가 올라간 거. 처음에 입사하고 그 다음 자리가 올라갔어 하면서 손바닥이 위로 간 상태에서 한 칸 올려주면, 그냥 올려주기보다도 단계가 올라가 듯하면 한 자리 올랐다, 승진했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 자리의 승진을 얘기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약간 고속 승진이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은 쉼 없이 한 번을 올려주면 고속 승진했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젊은 사람이 새로 입사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장 아들이야, 뭐 이런 때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한 단계 승진했다 하면 이동작승, 약간 이런 형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와 같은 승진 개념이 있고, 어떤 자리나 이런 것을 받다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자리를 받는 거. 그래서 그때 이런 형식을 쓸 수 있습니다. 물려받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물려받으면 보통 재산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어떤 자리에 있어서 누가 이제 은퇴하고 그 자리를 내가 다음으로 이어받았다 라고 하면서도 이 표현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표현은 이제 부모 또는 조상으로부터 재산이나 유산을 물려받은 개념을 좀 많이 씁니다. 오늘은 그 취업에 관련된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꼬리의 꼬리일문 수업 9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해고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해고는 회사에서 사람을 자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좀 직접적인 표현인데, 목이 잘렸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것도 해고를 씁니다. 물론 그 앞에 맥락상 일이라고 하거나 직업에 관련된 내용이 있을 때 이 표현이 해고라고 됩니다. 요거 자체가 해고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 또는 일에 관련된 내용 할 때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만 하냐? 반대로도 합니다. 잘렸어 하면서 이것도 쓰고 이것도 둘 다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보다는 직접적이지 않지만 어떻게 하냐면, 왼손으로 사람 수영을 해서 오른손으로 이 목에 해당되는 부분을 칩니다. 그럼 해고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지난 시간에 입사라는 개념을 봤습니다. 입사는 일이라고 해주고 이렇게 하죠. 그럼 퇴사는 여기서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오른손만 내려주는 것이 퇴사입니다. 퇴사. 그런데 이때 퇴사는 뭐 정년 퇴임한다든지 뭐 크게 문제 없이 어떤 부분을 나간다, 그만둔다 라고 할 때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약간 감정이 섞이면 아유 못해 먹겠어 하면서 그만두는 거죠. 중간에 그만두는 거.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동작, 이게 하지면 안 돼. 이건 또 한편 그만두겠어 플러스 이걸 해주면 중간에 그만두는 퇴사를 얘기합니다. 아 이게 힘들어, 이렇게 씁니다. 이런 표현도 있고, 요것보다 좀 더 이제 분노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퇴사하면서 어떤 식의 표현을 하면 그만두다, 퇴사하고 마지막에 이것까지 합니다. 자, 이 동작은 뭐냐면 사표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에이 때려치고 그만둘래 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때려치고 그만둘다, 이런 식의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 내에서 어떤 자리에 직책으로 앉다 하면 이 동작을 씁니다. 이게 원래는 의자에 앉다인데 어떤 직책에 앉아 있는 것도 씁니다. 뭐 요번에 과장에 앉았다. 그럼 과장이라는 직책을 맡았다는 뜻이죠. 자, 여기서 반대로 하면 자리에서 물러남을 뜻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물러남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퇴사했다라는 개념도 있고, 또 한편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위원들이 있고 위원장이 있어요.
그래서 저분이 위원장으로 있다가 이건 위원장만 그만뒀지 위원은 그대로다. 이렇게 할 때도 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보직만 내가 그만둬 할 때도 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다, 자리에 물러나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 개념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자리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야. 그러면 어떤 부분도 쓰냐면 이 동작 씁니다. 이때 왼손이 무대를 뜻해요. 무대 위에 올라가다. 이 표현이 한편으로 어딘가에 취임한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이 표현들을 씁니다. 어떤 무대라는 개념 속에서. 그래서 이거에 반대에 퇴임한다 하면서 이 동작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취임한다는 거고 이게 퇴임한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몇 년 전부터 그런 말들이 많이 돌았죠. 탄핵이라는 부분. 그 탄핵은 어떻게 쓰냐면 왼손으로 이 사람 수영에서 엄지 있는 이 부분을 오른손에 이 동작, 이게 이제 도구 수영이거든요. 도구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빼면 마치 못을 빼는 도구로 잡고 못을 뽑아내는 동작이 돼요. 그래서 이게 박힌 거를 뽑아내는 거, 일하는 중에 그 자리에서 뽑아내는 거, 그래서 이걸 탄핵으로 씁니다. 그래서 대통령 탄핵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자리에 대한 것도 있지만 어떤 일을 맡고 안 맡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임명한다 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이 동작이 맞다라는 거죠. 맞다 플러스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정식 수화지만 보통 맞다 수화를 많이 생략하고 이 동작만 해줍니다. 그러면 어떤 걸 임명한다, 맡기다 이런 부분이에요. 맡기다, 임명하다라는 표현이지만 또 한편 일 자체를 맡겼다라는 부분을 좀 많이 씁니다. 요번에 어떤 행사하는데 그 일 행사를 누굴 맡겨? 어떤 그 조직의 뭐 수장을 맡기는 것도 쓰지만 보통 그 해당되는 일을 맡긴다 하면서 이 동작을 씁니다. 이 동작 쓰다 보니까 직장인들은 처음에는 당신이 맡아 하나씩 맡다가 보면 일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한 사람한테 계속 몰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맡기다 그 다음에 이렇게 쌓여 있어. 그럼 일이 굉장히 많이 맡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너무 많이 맡아서 힘들어. 일을 너무 나한테 많이 주어줘서 나한테 줘서 힘들어. 이런 표현도 씁니다. 반대로 이 동작하면 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일이 다 끝나고 이제는 그 일에 대한 부담감도 이제는 벗어났어. 이젠 편히 잘 거야. 라고 하면서도 쓰지만 또 한편으로 어떤 직책이 있잖아요. 무슨 단체 뭐 장이나 이렇게 그때 이렇게 하면 거기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거죠. 그만두는 거죠. 그만두는 개념도 되고 일에 대한 개념도 되고 이거 자체가 일을 맡기는 것도 되고 어떤 조직을 맡기는 것도 되고 반대로 하면 그 조직에서부터 맡은 것이 벗어남, 그러니까 일이 그만두는 것도 되고 그 직책에 대한 것도 되고 두 가지가 같이 표현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은 좀 세게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이제 일단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꺼져라는 게 있어. 꺼져. 이게 원래는 작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동작은 작다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렸을 때 본 구슬치기나 이런 거 하면 이걸로 탁 치는 거죠. 하면은 이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것. 그래서 보통 이제 꺼져 라는 부분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를 꺼져 하는 부분도 되고 어떤 물건이라는 거 이거 좋아?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못하겠어. 이런 식의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고 그 다음 비슷한 게 뭐냐면 이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튕겨줘요. 바닥을 칩니다. 원래는 이게 발로 차다라는 뜻도 있어요.
발로 차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채였어. 근데 원래는 이 두 번째 검지를 가지고 하는 동작인데 이거 말고 좀 더 강하게 하다 보니까 세 번째 손가락으로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것도 꺼져, 차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 매우 싫다라고 하면서도 이거 씁니다. 때로는 어떤 조직에 누구 배제시키거나 차거나 이런 부분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싫어. 그러니까 이제 고기 질색이야. 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도 같이 합니다. 오늘은 해고에 관련된 자리 물러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